언니, 며칠만 나 좀 있게 해줘.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왕래하기도 힘들고 여기서 오가는 게 더 낫겠더라. 수정이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뭐랄까, 옛날엔 콧소리 섞인 말투가 듣기 싫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걱정이 묻어나 보이더군요. 처음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아이도 없고 정철이도 퇴직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누가 좀 드나들어도 괜찮겠다 싶었죠. 수정이는 저보다 6살 어렸고 한 번 이혼한 뒤로도 연애는 끊이지 않았어요. 동안 외모 덕인지 어디를 가도 인기였고 그런 모습이 부럽진 않았지만 가끔은 나는 언제 이렇게 칙칙해졌지 싶기도 했죠. 수정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엌이며 거실이며 싹 정리를 했어요. 언니,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TV도 안 켜놓고. 지겨운 거 아냐? 하면서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내리고 마치 여긴 자기 공간이라도 되는 듯 편해 보였죠. 정철은 별말이 없었어요. 퇴직 후로 말수가 줄긴 했지만 수정이가 있을 땐 이상하게 말이 조금 늘더라고요. 예전엔 저랑 눈도 마주치기 꺼리던 사람이 수정이랑은 자주 눈을 맞추고 웃었어요. 대화도 많아졌고요. 수정아, 너 요리 솜씨 괜찮다. 저거 뭐야? 감자탕. 국물이 끝내주네. 형부, 그건 인터넷 보고 배운 거예요. 요즘 혼자 밥 해먹는 거 지겨워서 이런 거라도 배워봤죠. 그래도 맛있네. 이 나이에 누가 이렇게 차려주나. 고맙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들었어요. 감자탕 국물이 입에 맞긴 했지만 그 사람의 그 웃음은 제게는 사치였으니까요. 몇 년을 같이 살면서도 한 번도 저런 눈빛은 본 적 없었거든요. 그날 밤 부엌 정리하다 수정이가 와서 말했어요. 언니, 형부 요즘 좀 외로워 보이더라. 무기력하단 느낌. 언니가 좀 챙겨줘야 해.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왜 내가 해? 왜 내가 내 남편 상태를 더 잘 아는 것처럼 말해? 하지만 꾹 참았어요. 속으론 끓어오르는데 겉으론 웃어야 했죠.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녁에 늦게 들어왔더니 수정이랑 정철이 마당 평상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둘 다 움찔했어요. 그 짧은 정적이 더 이상했죠. 언니, 어우 깜짝이야. 바람 좀 쐬고 있었어. 형부가 말 시켜줘서 덜 심심하더라. 그래, 잘했네. 날도 덥고 시원하게 마셨겠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복잡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정철은 언제부터 웃었지? 왜 나랑 있을 땐 한 번도 웃지 않던 사람이.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외로울까? 처음으로 수정이 오는 게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돌아가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죠.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뭔가가 스며들기 시작한 사건의 시작이었거든요. 언니, 이 블라우스 버릴 거야? 어깨 라인 예쁘던데. 수정이는 어느 날 제 옷장을 열고 그렇게 묻더군요. 몇 해 전 큰맘 먹고 산 블라우스였지만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어요. 그 옷을 왜 입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결국은 저 스스로가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였죠. 입고 싶으면 입어. 나도 이젠 안 입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했어요. 그날부터 수정이는 그 블라우스를 자주 입고 다녔어요. 그 옷이 그렇게 날씬하게 잘 맞을 줄은 몰랐죠. 거울 앞에서 웃으며 돌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어느 날 정철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수정이 너 블라우스 입은 거 보니 예전 엄마 닮았다. 참 보기 좋아.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같다는 말에 담긴 그 뉘앙스 그건 분명 따뜻함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철에게서 그런 따뜻함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아주 오랜만에 화장을 해봤습니다. 립스틱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았고 파운데이션은 마른 채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붓끝이 얼굴을 스치는 그 느낌이 눈물이 나도록 그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방치했을까? 왜 나는 나를 이렇게까지 잊고 살았을까? 수정이와 정철이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이 머릿속을 지웠다 그렸다 반복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나도 누군가와 웃고 싶다. 누군가의 눈빛 안에 여자로 있고 싶다. 그 다음 날 저는 오래전 동네 사람들과 운영하던 밴드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아직도 몇몇 얼굴이 보였어요. 그중 눈에 띄는 이름 하나.
윤상호. 그 이름은 오래전 한번 마주친 기억과 연결돼 있었죠. 엄마 병간호하던 병원 앞에서 종이컵 2개를 든 채 저를 기다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숙 씨 맞으시죠? 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 병원에서 그때 많이 지쳐 보이셔서 커피 드렸었는데요. 그 문자를 받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머리를 손질하고 옷장 속 가장 무난하지만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고작 밴드에서 대화 나눈 것뿐인데 저는 마치 누군가와 만남을 준비하듯 몸을 정리하고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정철도, 수정이도, 그 누구도 모르게 저도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결심이었죠. 윤상우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건 일주일쯤 전이었어요. 짧은 안부에서 시작된 문자는 조금씩 길어졌고 마침내 상우 씨가 먼저 말했죠. 근처에서 일 마무리하는 날이 있는데 혹시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우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말처럼 조용히 가슴 한쪽이 덜컥했죠. 그날 저는 수정이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나섰어요. 마치 어딜 가는지도 모른다는 듯 무심하게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죠. 머릿속으로는 10번도 넘게 그냥 동네 사람 만나러 간다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상우 씨를 만난 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카페였어요. 오래된 LP가 흐르고 벽에는 낡은 엽서들이 붙어 있는 그곳. 젊은 시절 누군가를 기다리던 풍경과 꼭 닮아 있었죠. 영숙 씨, 얼굴빛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아마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서겠죠.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마음이 움직인 건지, 그저 살고 싶은 건지. 우리는 1시간 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병간호하던 시절, 정철과 결혼할 무렵, 수정이 어릴 적 얘기까지 이상하게도 말이 술술 나왔어요. 그리고 대화 말미에 상우 씨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딱 잘라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 작은 바람 하나가 불고 있다는 건 확실했죠.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오래된 운동화를 버리고 편한 구두를 샀고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수정이와 정철이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장면들을 외면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바라보면서 제 안에 있는 감정과 비교하는 거죠. 수정이는 가끔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생기가 돌아? 피부도 좋아졌고 연애라도 해? 저는 웃으며 말했죠. 글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여자니까. 그 말에 수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더군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불안함을 읽었어요. 그 아이도 알겠죠. 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렇게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오롯이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들을. 그리고 그 시작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걸 저는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늦은 오후 윤상우 씨와 마트 앞 카페에서 잠깐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가 고른 건 구수한 보리차였고 저는 달콤한 카페라떼를 시켰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처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고 눈길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동네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차가 제 앞을 지나쳤어요. 정철이 운전하는 차였고 조수석에는 수정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죠.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건 질투도 분노도 아닌 묘한 당혹감이었어요. 저 웃음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구나. 그날 밤 수정이는 유난히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부랑 저녁 먹으러 마트 갔는데 언니 좋아하던 반찬 가게도 들렀어요. 거기 김치볶음 진짜 맛있던데요? 그래, 잘했네. 말은 했지만 속이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눈치가 아니라 체감으로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며칠 뒤 수정이가 제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솔직히 요즘 좀 달라진 거 알아? 좋게 말하면 밝아졌고 좀 이상하게 말하면 거리감이 느껴져. 무슨 일 있어? 그 물음에 저는 잠깐 머무시다가 말했어요. 나도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냥 나 좀 찾아보려고.
그 말에 수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설마 연애라도 하는 건 아니지? 언니, 그러기엔 너무 착해서 안 어울려. 그 말에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한 번 더 금이 갔습니다. 나는 너무 착해서 누군가를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며칠 후 정철이 퇴근하던 저녁 마당 평상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요즘 수정이랑 자주 나가더라. 무슨 일 있어? 정철은 눈을 피하며 말했죠.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하고 마트 간 게 전부야. 괜한 소리 마.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괜한 소리라니. 묻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막는 말투였죠. 그날 밤 평소엔 절대 안 들어가는 정철의 서재 문이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머리끈 하나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건 수정이 쓰는 고무줄 머리끈이었죠. 저는 그걸 조용히 집어들고 거울 앞에 서서 제 머리에 묶어봤어요. 묶이지 않았어요. 머리숱도 줄었고 머리도 짧았으니까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집에서 투명한 사람, 여동생에게는 남편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윤상우 씨 앞에서는 여전히 망설이는 사람. 이 모든 게 내 인생이라면 이제 무언가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수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변수는 이 집의 질서를 깨뜨릴 만큼 단단하고 조용한 것이었죠. 수정이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엄마 병원 간다더니 나중엔 친구 만난다, 봉사활동 간다, 말이 바뀌더군요. 말투는 여전히 밝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초조했고 정철은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일찍 눈을 떠 거실 정리를 하다가 탁자 밑에 떨어진 뭔가를 발견했어요. 수정이 핸드폰이었죠. 알림창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엔 정철 이름으로 온 문자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오늘 저녁엔 조심해. 눈치챌 수도 있어.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저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골목 근처에서 몇 시간 동안 집을 바라보고 있었죠. 불이 꺼졌다 켜지고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고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작게 들려서 더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11시가 넘어가고서야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수정이는 벌떡 일어났고 정철은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동자에 물기 맺힌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언제부터였을까? 이 집에서 나만 투명하게 살아왔던 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났죠. 오래전 정철이 서랍에만 감춰 두던 사진첩 하나.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걸 찾았죠. 낡은 앨범 속엔 가족 사진보다 수정이와 함께 찍힌 사진들이 훨씬 많았어요. 등산, 식사, 병원 앞, 심지어 생일 초까지 켜진 케이크 앞에 웃고 있는 둘의 모습. 이건 무슨 사진이지? 날짜는 분명 제가 입원했던 해였습니다. 엄마 병간호를 핑계로 집을 비운 사이 이 둘은 그렇게 가까워졌던 거죠.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숨이 턱 막혀 한참을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상우 씨였어요. 아니, 메시지를 본 거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짧은 답장에 그가 답한 말. 내일 같이 걸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한 줄이 너무 따뜻해서 그 모든 사진보다 더 진짜 같았어요. 나는 이제 거짓된 가족보다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과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게 죄라면 난 이미 죄인인 채로 살았던 거겠죠. 그날 집을 나왔어요. 아무 말 없이요. 가방엔 몇 벌 옷과 화장품, 노트 한 권. 딱 그 정도만 넣었어요. 집 열쇠는 식탁 위에 올려두고 나왔고 문 닫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 조심했죠.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웠지만 오히려 숨이 쉬어졌어요. 마치 내가 뭔가를 끝냈다는 느낌이었죠. 윤상우 씨가 소개해준 단기 월세방은 오래된 주택 2층이었어요. 창이 작고 가구는 낡았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커튼을 여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정철도, 수정이도 아무도. 하루, 이틀,
3일. 조용했어요. 마치 나란 존재가 원래 없던 사람처럼. 전화 한 통 없는 고요 속에서 저는 자신이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왔는지 실감했어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정철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장바구니만 밀고 갔어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혼잣말이 나왔고 마트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묻더군요. 어머, 김 여사님 아니세요? 어디 아프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 그 말이, 사람 말이 그렇게 가슴에 박힐 수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작은 방, 낡은 커튼, 낮은 전등 아래서 여자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조각조각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윤상우 씨는 그런 저를 다그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문 앞에 따뜻한 죽과 메모 하나를 놓고 갔죠. 오늘은 따뜻한 거 드세요. 잘 모르지만 이젠 누구도 님을 투명하게 보게 두지 마세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너진 게 아니라 뭔가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지금 아주 깊은 바닥을 밟고 있지만 이 감정의 끝은 다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날 수정이가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얼굴은 화장이 지워졌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마치 몇 날 며칠을 울다 나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언니, 나 좀 들어가도 돼?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말없이. 수정이는 들어오자마자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죠.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정이는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형부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람 대접받는 것 같아서 좋았어. 나도 이혼하고 나서 누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었으니까. 근데 언니가 나한테 뭘 해줬는지도 모르고 그걸 그렇게 다 망가뜨렸어. 내가 어떻게 이래.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정철 씨랑은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런 감정도 아니고 그냥 나도 외로웠던 거야.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정아, 언니도 여자야. 나도 외로웠어. 너만 외롭지 않았어. 수정이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죠. 언제부터였니? 너희 둘. 수정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엄마 병원에 계실 때 언니가 병실 지키고 나랑 형부가 집에서 밥 먹던 그때부터. 처음엔 그런 거 아니었어. 그냥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거였는데 나중엔 눈빛이 달라졌어. 그 말을 들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킬 때 그 사람들은 집에서 그렇게 서로를 봤던 거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이 집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나는 누군가의 언니나 아내나 보호자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 살겠다고. 수정이는 한참을 울다 갔어요.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쓸쓸함보다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윤상우 씨가 문 앞에 와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편하게 숨을 쉬었어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안고 싶었던 사람이었는지. 그 말은 평생 누구에게도 들은 적 없던 말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울음이 끝난 자리에서 숨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며칠 뒤 정철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손편지였죠. 그는 편지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고 내 삶에 고마운 사람이었다고도 썼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편지를 덮고 나서 저는 상우 씨에게 물었어요. 이런 편지 받아야 할까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그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죠. 그래야 영숙 씨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고 용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갉아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정철에게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정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수정아, 나 괜찮아. 너도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그 한 줄을 보내고 나니 진짜 끝이 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상우 씨와 저는 조그만 바닷가 마을로 짧은 여행을 떠났어요. 햇빛은 따뜻했고 바람은 차분했어요.
작은 민박집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제 얼굴을 스치고 상우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에서 저는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쳤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김영숙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지금처럼 따뜻한 햇살 아래서 웃고 싶습니다. 살아낸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야 나는 여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